자, 26강 국민국가의 수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쪽은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일제강점기 시대를 세 시기로 나누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것이 주된 흐름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해서 해방 때까지 세 시기로 나눠서 보통 공부를 합니다. 10년대랑 20년대를 나누는 기점이 되는 사건은 3.1운동입니다. 일본이 10년대에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저항을 했고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식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주를 침공하고 중국 본토를 침공하는 중일전쟁, 태평양 일대를 침공하는 태평양 전쟁. 이 전쟁이 이 세 번째 시기의 주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 이후냐 세 개로 나눠서 식민 통치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제 식민 통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대는 무단 통치기라고 하고 20년대는 문화 통치기라고 하고 30년대 이후는 민족 말살 통치기 혹은 황국 신민 통치기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보통은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무단 통치기, 말 그대로 무단으로 통치를 했어요.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건립을 하고 조선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다음에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보통 경찰이 우리 단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헌병 경찰, MP, 밀리터리 폴리스에서 군인 경찰이에요. 그래서 총칼을 들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했고 무단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이거 나오죠. 이 태형도구 십자가 틀에 조선 사람들만 때렸어요. 조선 사람들만 엎드려 뻗쳐시키고 엉덩이를 까서 회초리로 때리는 조선 태형을 가했었고 즉결 처분권 재판 없이 즉결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던 시기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도 박탈했던 시기가 무단 통치기예요. 이것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 헌병 경찰 사진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10년대 모습이라는 거. 그러다가 우리 민족이 3.1운동으로 저항을 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항을 하니까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꿨어요.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기라고 합니다. 목적은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겉으로는 되게 유화 정책이에요. 문관 총독도 임명하겠다. 군인이 아닌 그건 한 번도 없었고 보통 경찰제 해주겠다. 하지만 경찰 수나 장비가 대폭 늘어나서 양으로 승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을 시켜주겠다. 하지만 보통 기술이나 기술 교육 등 하등 교육만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언론을 허가하겠다 했지만 검열 감시가 심해서 이시나 마나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그래서 문화통치기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일본이 경제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시기. 그래서 우리 민족을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는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들 나오면은 30년대 이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신사 참배 강요.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사를 강제로 참배시켰어요. 그리고 일정 시가 되면은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시켰고 내선 일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강요를 했었고 황국 시민 서사를 암송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제국 황제의 신하이다라는 것을 달달달 암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식 성명을 사용을 강요했죠. 창씨 개명이라고도 하죠. 우리말 역사를 금지시켰고 그래서 신사 참배 남산에 있었던 신사예요.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시키는 공송요배 그리고 암기시키는 황국신민 서사. 그래서 위에 거는 1910년대 사진이고 아래 거는 30년대 이후의 사진이라는 거 시기 구별할 때 힌트로 주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아까 10년대랑 20년대 나누는 기점이 3.1운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합니다. 배경은 일본이 무단을 통치하고 때마침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한 나라들한테 영향을 주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8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황제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설이 유포가 되면서 3.1운동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대표 33인 들어봤죠? 종교계랑 학생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탁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해서 서울 전국으로 확산되고 해외로까지 파급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관순 의거죠. 유관순 천안 출신인데 천안 아원의 장터에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끌려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화성 제암리의 마을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에 밀어넣고 거기다 불질러서 확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원래 3.1운동은 원칙적으로는 비폭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점차 폭력이 쓰였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3.1운동이 갖는 의의는 이것이 끼친 영향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지만 산발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보령, 어느 날은 서천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연계되지 않고 만세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지휘할 어떤 메인 센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겉으로나마 바꿨습니다. 무단 통치하던 것을 문화적으로 통치를 바꿨죠. 하지만 아까 봤었지만 겉과 속이 달랐었던 친일파 양성 목적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3.1운동 결과 탄생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펴볼게요. 해외 여러 곳에 생겼지만 사방에 있는 임시정부로 통일이 됩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입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뽑았다는 건데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대통령제를 표방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연통제랑 교통국을 운영을 해서 국내의 비밀 행정망과 어떤 군자금을 모금하는 창구 역할을 했었고 신문 발행하고 공채나 의원금 모금을 해서 운영 자금으로 썼고 구미위원부라고 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에 쫓겨서 충칭에까지 이동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유관순 감옥에 있을 때 사진이고 원래는 얼굴이 좀 갸름해요. 지금 고문 받아서 얼굴이 부어서 그렇고 화성 제암리 불에 탄 흔적들이 남아있죠. 태워서 예배당을 태워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3.1 만세운동 시위 장면이고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 모습이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내에 있었던 민족운동이고 네 번째는 해외에서 민족운동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일단 일제가 통치하기 때문에 대놓고 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실력 양성 운동과 사회 운동. 왜 구별하냐면 192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따로 있고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는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집니다. 사회주의 계열이냐 민족주의 계열이냐. 우리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여기에 갖다 붙이면 여기가 좌파가 되고 여기가 우파가 됩니다. 자, 먼저 우파 민족주의 계열 운동 볼게요. 우파는 힘을 키우고자 했었습니다. 뭐 직접적인 총칼 힘도 있지만은 돈을 벌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해서 아니면 좀 똑똑해져서 저항을 하고자 힘을 키우고자 했는데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물건을 샀어서 우리 민족 기업을 키우자라는 운동이에요.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사람들이 1천만이 1원씩 모아서 대학교를 세우자. 일본이 대학교를 세워주지 않으니까 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고등교육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리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문맹을 퇴치하자. 그래서 분화로드 운동, 한글 보급 운동이 있는데 언론사랑 연계해서 벌어지는 운동이에요. 그중에서 분화로드 운동은 이 분화로드라는 뜻이 러시아어인데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농촌 마을 속에 있는 민중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자. 무식한 걸 탈피시켜 주자. 이런 운동을 문맹 퇴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민족주의 계열 운동은 어떤 돈을 벌거나 대학을 세우거나 문맹을 타파하거나 이렇게 힘을 기르고자 했던 운동이에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어떤 계층을 독려해서 계층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여기 보면 농민, 노동자, 백정, 청년, 소년, 여성 등 그 당시 때 돈 많은 어떤 지주나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 계층이 아니라 못 살지만
또 약자이지만 그 계층별로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운동을 펼쳤던 것을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운동을 불러요.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소작쟁이, 노동쟁이처럼 지주들한테 저항하거나 어떤 사업주들한테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 여기에 자세한 것들은 뒤에 다음 시간 다시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게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고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 운동이구나. 우리 민족 둘로 쪼개졌구나. 흐름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근데 여기 신간회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이 둘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둘을 합친 운동이 신간회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손잡은 운동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있어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일본에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손잡고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좀 얻어서 재량권을 좀 얻자. 일본과 타협하는 변절자들이 되겠죠. 기회주의자들. 근데 비타협적이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잡고 만든 민족협동전선이 신간회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강령을 보면은 단결하자. 정치 경제적 각성하자. 여기 기회주의를 배격하자. 기회주의를 멀리하자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을 말하겠죠. 일본과 타협하는 애들. 그래서 신간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운동도 있었습니다. 60만세 운동. 우리 고종이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3.1운동이었죠. 그 아들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일어난 운동이 만세운동이 60만세 운동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장례식장에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근데 일본에 삼엄한 감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 통학열차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나 봐. 근데 조선인 학생들도 있고 일본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때 일본인 학생 후쿠다라는 놈이 거기 탔었던 이 여자예요. 이 박기옥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의 여자 머리 댕기머리를 막 땡기면서 희롱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열차칸에 박준채라고 하는 이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박준채가 그 희롱하는 일본인 후쿠다를 꾸짖어요. 어디 남자가 여자 머리 땡기면서 깝치느냐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었더니 이 후쿠다가 조센징이라는 말을 내뱉죠. 그래서 박준채가 그 조센징을 내뱉은 또 깝친 후쿠다를 때리면서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조선인 한국인 패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 조선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조선인 학생들이 각 학교에 돌아가서 동맹 휴학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전국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한일 학생 간 충돌이 계기가 되었지만 전국 규모로 만세를 벌이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 여기에 요 신간회가 지원해준 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계기로 학생의 날이 제정이 되기도 해요. 11월 3일이죠. 자, 그래서 60 광주학생항일운동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던 조선학회도 있었습니다. 자, 해외에서 이 활동이에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무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일본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무력을 사용합니다. 10년대는 한일합병 직후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고 20년대 첫 전투가 봉오동 전투예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만주로 보냈는데 김자진 장군이 인솔하는 부대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죠. 선생님 여기 김자진이라고 대표적으로 썼을 뿐인 거지 연합부대예요. 홍범도도 여기 같이 참여했었고 청산리 대첩이라 할 정도로 엄청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만주 지역에서의 승리입니다. 만주. 나중에 문제 풀면서 지도에서 확인해 줄게요. 근데 이렇게 큰 전투도 있었지만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등 우리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었고 3부로 쪼개져서 다시 재정비도 했었지만 만주에서 활동은 일본이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우리 독립군들이 연합해서 만주에서 활약을 하는데 이런 부대들이 있지만 중학교 수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는 요 40년대 한국 광복군을 꼭 알아두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까 여기 충칭으로 이동했었다고 그랬죠? 충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정규 국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군. 그 당시 때 2차 세계대전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암호 해독이나 포로 신문 이런 활동을 영국군 따라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OSS랑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했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를 강조한 이유가 준비를 다 끝나고 D-Day까지 정해졌었어요. 말 그대로 한반도로 진공을 해서 우리 손으로 일본을 몰아내겠다는 작전이었는데 실행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갑자기 45년 8월 15일 항복을 하면서 이 국내 진공작전이 준비만 됐지 실행하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김구의 일기장에 안타까움이 녹아나 있죠. 김구 일기장을 보면은 백범일치죠. 일본이 패망하다니 이 소식은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진 소리와 같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어요. 일본이 패망하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자,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 상당히 중요한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 20년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랑 40년대 한국 광복군만큼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식 군대가 전쟁한 것도 있지만 폭탄을 던지면서 의료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두 개 있습니다. 의열단, 한인애국단. 김원봉이 조직한 게 의열단인데 김원봉은 일제가 현상금을 걸었던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몸값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혁혁한 공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지휘 아래 나석주나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등이 일본의 주요 기관 혹은 주요 인물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 나석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집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토지조사 사업 때 우리 민족의 땅을 빼앗은 것을 관리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억압하던 그러한 기관에다 폭탄을 던진 사람 나석주. 자, 한인애국단 김구가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어떤 산하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김구가 조직했기 때문에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봉창은 일본에서 일항이 탄 마차에다 폭탄을 투척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일항을 직접 노렸다는 부분. 그리고 윤봉길은 상하이에 일본이 쳐들어오거든요. 일본이 상하이 쳐들어왔을 때 상하이를 차지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그 축하식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훈코공원에 있는 일본인을 향해서 우리가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물병 폭탄이에요.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고 폭탄을 던져서 수많은 일본 고위 장성들, 고위 관료들을 희생을 줬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윤봉길이죠. 자, 여기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주역이고 김자진 장군 청산리 전투 주역이고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 나석주는 의열단의 대표적인 인물, 이봉창, 윤봉길,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되겠죠. 아까 여기 실력 양성운동 사진 안 봤네요. 대학교를 세우자, 민중들을 깨우쳐주자. 그래서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 운동이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같이 합친 운동 신간에 여기 적어서 안 보이지만 대동단결이라 써놓은 거예요. 한반도 각지를 연결해서 대동단결 하나로 뭉치자. 그러니까 타협적이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우리 합치자. 이런 운동 있었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일제시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통치기. 그래서 무단통치기 때 총독부랑 헌병기 경찰을 통해서 억압했다라는 거. 문화통치기는 겉으로는 유화 정책이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한 악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 30년대 이후에 민족말살통치기는 이와 같이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10년대랑 20년대를 나눈 기준은 3.1운동이었습니다. 일제 무단통치랑 민족 자결주의가 원인이 되었고 유관순 의거, 화성지원의 학살 사건 등 기억해줘야 되고 그것이 끼친 의의가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가 되었고 통치 방식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민주공화당 정부였었고 대통령을 뽑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국내 민족운동입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따로 있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사회운동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 벽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힘을 키우자 했던 운동들 이 세 가지 알아두고 사회주의 계열 운동은 각 계층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었었다는 거. 이 둘이 마냥 싸운 게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손을 잡았고 신간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학생운동이 있었는데 순종이 죽음을 계기로 60만세 운동, 한일학생 간 충돌의 계기가 돼서 일어난 광주학생항일 운동. 이것은 전국 규모이기 때문에 광주학생항일 운동은 제2의 3.1운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효의서의 독립운동은 무력투쟁입니다. 20년대 첫 전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만주 일대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40년대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이
충칭해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활약들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의열투쟁했었던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의열단은 김원봉이 조직했고 나석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봉창, 윤봉군들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